야, 이 자식아! 박민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버지 재산이 수백억인데 한 푼도 없다고? 너 지금 내가 바보로 보이냐? 한유석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말씀드렸듯이 박지호 선생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생전에 정리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민준이 변호사 멱살을 잡으려다 멈췄다. 합법! 웃기고 있네! 저 신모 계집애가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이용해서 꼬드긴 거잖아!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박지은도 히스테리를 부렸다. 아니, 우리가 누군지 몰라? 그깟 식모 딸한테 우리 돈을 다 줘? 미쳤어, 진짜!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송하십시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수 씨의 회사 횡령건, 직원 월급 체불건, 민준 씨의 의료사고 은폐건, 뇌물수수건, 지은 씨의 학점거래건, 논문 조작건까지 전부 법정에 제출됩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박민수가 욕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박민준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다. 박지은은 이내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건데요? 임수 장학복지재단입니다. 종신 이사장은 남현미 씨고요. 뭐, 저 식모 계집애한테 박민수가 다시 고함을 질렀지만 이번엔 힘이 없었다. 한유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유석이 새 남매를 차갑게 쳐다봤다.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1년 동안 전부 보고 계셨습니다. 대기업 대표, 대학병원 의사, 명문대 교수, 평생 남현미를 식모딸이라고 막말과 욕설로 부르며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뒤. 하지만 아버지의 수십억 재산은 그 식모딸에게 갔다.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봤던 걸까?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박지호라는 사람. 박지호, 90살. 그의 손은 세월만큼이나 깊게 주름져 있었다. 젊었을 때는 그 손으로 땅을 팠고 돈을 세었고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대부분의 시간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겹쳐진 채로 보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박지호는 성실한 부자로 통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믿음직스러웠다. 그런 성실함과 좋은 인성으로 성공했고 큰 부를 이뤘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살았다. 돈은 있었지만 소박했고 명예는 있었지만 겸손했다. 집도 그랬다. 화려하지 않은 2층 주택.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겨울이면 까치밥 2어 개를 남겨두곤 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겨울보다 더 추웠다. 이 집의 진짜 가족. 박지호는 젊은 시절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았다. 그러다 들어온 최임숙. 40년을 함께한 식모였다. 임숙은 젊은 시절 이 집에 들어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박지호의 병수발까지 들게 되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동안에도 그는 이 집을 지켰다. 임숙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남현미. 임숙이 박지호의 운전기사였던 남경택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였다. 그러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성격의 경탁은 어느 날 편지 한 장 없이 떠나버렸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박지호가 온갖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원양어선을 탔는데 남미 어디에선가 죽었다. 행방불명이다라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다. 연미는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를 놀렸다. 아빠 없는 식모딸, 가난뱅이.
하지만 박지호는 달랐다. 연미에게 늘 따뜻했고 우리 집 식구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차별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연미는 형편상 대학을 포기했다. 박지호가 도와주려 했지만 한사코 사양했다. 여태까지도 너무 많은 신세를 지었다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면서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집을 나와 홀로 자취를 시작했다. 박지호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나가서 세상 구경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숙마저 세상을 떠났다. 연미는 장례를 치른 뒤 박지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어르신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다며 엄마 대신 모시겠다고 겨우 말을 꺼냈다. 박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연미는 이 집으로 돌아왔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가 평생 지킨 집이었고 영감님이 걱정되어서였다. 사실은 혼자 지내기 두려운 마음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연미는 엄마를 이어서 이 집의 식모이자 간병인이 되었다. 3. 명함만 번듯한 자식들. 박지호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다. 큰아들 박민수, 둘째 아들 박민준, 막내딸 박지은. 명함만 보면 그들은 완벽한 성공 케이스였다. 민수는 중견기업 대표, 민주는 대학병원 외과 의사, 지은은 명문대 교수. 박지호가 엄마 없이 홀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집에 오는 건 명절 정도였고 그마저도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용건만 간단히. 안부는 형식적이었고 관심은 피상적이었다. 박지호는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애들도 바쁘다고 자신도 젊었을 때 그랬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들렀다. 박지호가 낮잠을 자는 사이 민수는 거실에서 연미를 불렀다. 반말이었다. 연미는 30살이었고 민수는 55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민수에게 연미는 식모였다. 아버지 통장과 인감의 위치를 묻는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연미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민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매일 여기 붙어 있으면서 모를 리 없다는 투였다. 혹시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둘째 민주는 더 직설적이었다. 명절날 술 한 잔 걸친 그는 연미에게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던졌다. 내 엄마도 그랬다며 여기 뭐 때문에 40년 붙어 있었겠냐. 너까지 대를 이어서 재산 노리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연미는 참았다. 엄마를 욕하는 말이 제일 아팠다. 막내 지은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독했다. 오빠들을 진정시키는 척하면서도 연미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뒤에 사람을 붙여 행동을 감시했고 집안에 CCTV까지 몰래 설치했다가 박지호의 불호령으로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고선 덧붙인 한마디는 연미야, 사람은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며 자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다. 세 남매는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박지호가 죽으면 얼마나 남을 것인가. 어느 날 세 남매는 따로 모였다. 아버지 나이가 90이니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위기감. 유언장 작성 여부, 저 연미라는 여자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 아버지 정신도 가물가물하니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조급함. 그들에게 아버지는 자산이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민낯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민수는 사업을 대충 굴리고 있었다.
아버지 재산이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 믿고 빚을 쌓아가며 허세를 부렸다. 회사는 적자였고 직원 월급도 밀렸다. 심지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해외원정 도박을 가기도 했다. 민주는 몇 년 전 음주 의료 사고를 일으켰다.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중태에 빠졌지만 병원과 짜고 합의금으로 입을 막았다. 기록은 조작되었고 진실은 묻혔다. 그 뒤로도 그는 환자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 지은은 교수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돈이 모자라자 학생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받기 시작했다. 논문 표절, 학점 조작, 조교수 추천 등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이 오갔다. 박지호는 이 모든 걸 알았을까? 아마도 어렴풋이 느꼈을 것이다. 자식들의 전화가 점점 짧아지고 방문이 점점 뜸해지고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하지만 그는 믿고 싶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정혜숙과 한유석 변호사. 어느 날 박지호는 오래된 친구 정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혜숙의 해숙식품 초창기 자금난을 겪을 시절 흔쾌히 큰 도움을 준 인연이 있었다. 둘은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다. 정혜숙은 박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무언가 큰 고민이 있다는 걸. 박지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자신도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혼자 하기엔 좀 버겁다. 정혜숙은 알아들었다. 박지호의 자식 이야기는 업계에서도 유명했다. 성공한 자식들, 하지만 부모에게는 무관심한. 정혜숙은 자신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유석이라는 사람.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변호사. 며칠 뒤 한유석이 박지호의 집을 찾았다. 얼마 전 평생을 떨어져 존재도 모르고 지냈던 엄마를 만났으나 바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사랑을 평생 갈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정장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연미가 차를 내왔고 한유석은 공손히 인사했다. 박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자신의 재산, 자식들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 소원. 한유석은 명함을 내밀며 약속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 뜻대로 정리하겠다고. 그날부터 박지호와 한유석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알츠하이머 연기. 자식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다. 요즘 아버지가 깜빡깜빡 하신다는 걱정 섞인 말. 유언장을 빨리 써야 한다는 조언. 나중에 정신 더 흐려지면 법적으로 문제 생긴다는 경고. 지금 상속 구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는 압박. 민수는 심지어 공증 서류까지 들고 왔다.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는 말과 함께 복잡한 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제안. 박지호는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다. 이놈들이 자신을 뭘로 보는 걸까? 그날 밤 박지호는 한유석에게 전화했다. 자신이 좀 연극을 해보겠다는 제안을 했다. 알츠하이머 환자 흉내. 그래야 저놈들 진짜 속마음이 보일 것 같다는 계획이었다. 한유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건 선생님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박지호는 괜찮다며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날부터 박지호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자식들 앞에서 그는 일부러 헷갈려 했다. 손자 이름을 틀리게 불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수는 동생들에게 속삭였다. 진짜 정신이 가는 거라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다급해했다. 하지만 연미 앞에서는 달랐다. 자식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면 박지호의 눈빛은 또렷해졌다. 연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요즘 너무 깜빡하신다고. 박지호는 자신은 아직 멀쩡하다고 털어놓았다. 저놈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마지막까지 보고 싶을 뿐이라며. 연미는 그제야 알았다. 영감님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박지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내 엄마가 평생 자신을 지켜줬는데 자신은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웠다는 자책. 연미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며 영감님은 잘못 없다는 말과 함께 두 손을 꼭 잡아들였다. 박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90평생을 살았지만 자식보다 남의 딸이 더 따뜻했다는 게 슬펐다. 6. 조용한 정리. 한유석과 박지호의 작업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씩 매각했다. 시장 가격에 맞춰 팔았고 금매로 내놓지 않았다. 주식도 정리했다. 예금도 정리했다. 해숙식품과의 과거 거래에서 남은 지분과 채권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혜숙은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들을 사들였다. 각종 채무와 세금도 완납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그 재산 전부를 모아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임숙 장학복지재단. 50년 가까이 곁을 지킨 최임숙의 이름을 땄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간병인 가족들을 지원하고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 재단의 전 지분과 종신 이사장직을 남연미에게 넘겼다. 서류를 받아든 연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거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호는 주름진 손으로 연미의 손을 감쌌다.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있다며 내 엄마가 평생 이 집을 지켰으니 이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했다. 연미는 울었다. 엄마 생각이 났고 어릴 적 이 집 마루에서 놀던 기억이 났고 영감님의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박지호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너는 내 엄마 딸이니까 라는 말과 함께 모든 서류가 정리되었다. 공증도 끝났다. 법적으로 완벽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7. 겨울.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박지호의 몸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기력이 떨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하루 종일 누워 지냈다. 연미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다. 죽을 쓰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줬다. 박지호는 어느 날 연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애들한테 연락 좀.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다. 연미는 가슴이 철렁했다. 영감님이 자식들을 찾는 건 처음이었다. 연미는 새 남매에게 전화를 돌렸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전달을 했고 오실 수 있냐는 부탁을 드렸다. 민수는 지금 거래처 미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내일 가겠다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 민주는 수술 스케줄이 빡빡하다는 변명을 하며 주말에 가겠다고 했으나 역시 주말에도 오지 않았다. 지은은 학회 발표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했으나 다음 주는 너무 늦었다. 박지호는 연미에게 애들 온다는 말이 있었냐고 물었다. 연미는 곧 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지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바쁘겠지. 그날 밤 박지호는 연미에게 옛날 이야기를 했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참 착했다는 회상. 자신이 밭에서 일하면 물 떠다 줬다는 기억. 민준이는 공부를 워낙 잘해서 자랑스러웠다는 추억. 지은이는 딸이라고 더 예뻐했다는 고백.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왜 저렇게 됐을까? 연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손을 꼭 잡았다. 영감님은 잘못 없다는 위로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박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 자신의 잘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줬나?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 하지만 답은 없었다. 며칠 뒤 박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연미가 손을 잡고 있었고 한유석이 곁에 있었고 정혜숙도 와 있었다. 연미가 이날도 자식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이날도 뭐가 그리 바쁜지 연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또 무슨 귀찮은 일인가 생각했을 뿐이었다. 8. 장례식. 부고 소식을 보내니 새 남매가 그제서야 허겁지겁 달려왔다.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이 오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 남매의 관심사는 하나였다. 진명인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통장은 찾았는지, 땅 문서는 어디 있는지. 그들은 빈소 뒤편에서 속삭였다. 연미는 그 모습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장례 준비는 전부 연미와 한유석, 정혜숙이 맡았다. 입관, 발인, 장지 예약, 조문객 응대, 식사 준비. 모든 것. 조문객들도 저 젊은 아가씨가 진짜 가족 같다며 수군거렸다. 발인날 연구차가 출발하기 직전 민수가 유산 정리는 언제 하냐며 한유석을 붙잡았다. 자기들이 바쁘다며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유석은 장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차갑게 대답했다. 민수는 저 변호사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유세를 떠나 했지만 유산 정리만 되면 다신 볼 일 없을 거라며 참았다. 9. 유산이 영원이라는 사실. 발인이 끝나고 사흘 뒤 한유석은 새 남매를 사무실로 불렀다. 세 사람은 드디어 유산 분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에 찬 얼굴로 한달음에 뛰어왔다. 한유석은 박지호 선생님의 유산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며 서류 뭉치를 펼쳤다. 새 남매는 귀를 쫑긋 세웠다. 한유석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다는 사실과 소유하셨던 부동산, 주식, 예금, 해숙식품 관련 지분과 채권 모두 매각 및 정리되었다는 내용, 그 금액 전액이 임숙 장학복지재단으로 출연되었다는 결과까지 전해줬다. 침묵이 흘렀다. 한유석은 법정 상속인이지만 세 분께는 남는 유산은 없다는 결론까지 또박또박 전했다. 민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아버지 재산이 수백억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쳤다. 한유석은 말 그대로 재산이 수백억이었으며 그 전액이 합법적으로 재단에 기부되었고 상속세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되었다는 추가 설명까지 침착하게 해주었다. 민준이 저 연밀한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라고 주장하며 이건 사기라고 소리쳤다. 한유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송하라고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선 선생님께서 남기신 모든 기록 그리고 각 자녀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 사업 기록, 의료 기록, 학교 내 활동 기록까지 법정에서 낱낱이 다루어질 거라는 경고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은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유석은 말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모든 게 공개된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세 남매는 얼어붙었다. 각자 자신들의 지난날의 치부가 머리를 스쳤다. 민수는 자신의 회사 부채, 횡령 기록, 허위 장부 사실들이 떠올랐고 민준도 몇 년 전 의료사고 은폐건, 지은도 학생들에게 받은 금품, 논문 조작, 학점 거래를 저질렀던 사실들이
새삼 기억이 또렷해졌다. 한유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소송하실 건지 아니면 조용히 정리하실 건지 결정은 여러분 몫이라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 붕괴. 세 남매는 국리 끝에 저 변호사가 남현미와 짜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기들을 겁주는 거라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는 바로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모든 게 무너졌다. 민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직원들이 집단으로 고소했고 회사는 파산했다. 빚은 개인에게 돌아왔고 민수는 집과 차를 모두 빼앗겼다. 한때 대표이사였던 그는 이제 빚쟁이가 되었다. 민주는 과거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언론에 폭로했다. 병원은 민준을 해고했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구속까지 되어 한때 대학병원 외과 의사였던 그는 이제 수감자가 되었다. 지은은 학생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다. SNS에 퍼진 글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조사 결과 수천만 원대의 금품 수수와 학점 조작이 드러났다. 지은은 교수직을 잃었고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한때 명문대 교수였던 그는 이제 사기 피의자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세 남매 모두 몰락했다. 한때 성공한 자식들이라는 타이틀은 범죄자, 자식들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다. 내 탓이라고, 아니 내 탓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망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었다. 자기 자신들이었다. 10일, 재단의 첫걸음. 한편 임숙 장학복지재단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연미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첫 장학생 명단을 확인했다. 20명. 모두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 뻔했던 학생들이었다. 한유석이 옆에서 박지호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도와줘야 한다는 그 철학. 연미는 웃었다. 영감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재단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간병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연미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 프로그램은 실질적이었고 따뜻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말벗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도 만들어졌다. 박지호가 평생 조용히 베풀었던 그 마음이 이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몇 달 뒤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재단을 찾아왔다. 수줍게 웃는 20살 학생이었다. 이 장학금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나중에 자기가 돈 벌면 꼭 여기 후원자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 연미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영감님, 보고 계세요? 이게 진짜 유산인 것 같아요.